오늘 2월 임시국회 첫날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이었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자세히 설명을 했기에 사실이 규명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더불어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산업부가 무더기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원전 건설 파일이 들어있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 중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북한이 그저께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그동안에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던 중에도 북한 핵 개발, 핵 능력의 고도화, 또 핵 무기를 운반할 운반 수단의 고도화, 그걸 계속 추진해 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또 그중에 북한을 겨냥한 직접적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 개발, 그리고 그 실현할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거, 더 나아가서 핵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 적화통일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예? 북한의 핵 능력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원전 지원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했다는 게 첫째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원전 축소, 폐쇄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은 그런 세계적인 경쟁력, 원전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와중에 거꾸로 북한은 그걸 더 강화시켜주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하지 않고 무슨 비밀 작전하듯이 공작적으로 그렇게 진행됐다는 거, 그런 게 다 문제고, 그게 만약에 실행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뿐만 아니라 그걸 도와주는 우리가 세컨드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사업이 진행됐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예. 산업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작성한 내부 문서일 뿐이고,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제사회나 미국 사회에 제재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단독으로 원전을 지어준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건 정말 정말 시도 안 먹힐 설득력 없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해명을 하려면 좀 더 진지하게, 예. 정중하게 해명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일을 추진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그동안도 계속 우리가 많은 이제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어떻게든 미국의 제재, 유엔의 제재 구멍을 뚫고 그걸 또 약화시키고 무력화하는 일을 끊임없이 시도해온 게 지금 정부입니다. 예. 금강산 관광부터 해가지고 또 개성공단 또 재개하는 문제, 또 북한의 철도 도로 인프라 깔아주는 문제, 정말 손으로 일일이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마인드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도 저는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죠. 천영우 전 수석이 이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도 있었던 일인데 비핵화 전제 북한 원전 호들갑 떨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김영삼 정부 때 경수로 우리 지어주다가 중간에 그 비핵화 합의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바람에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는 또 통일 대박이다 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경제협력 또 공영, 같이 발전하고 같이 번영하는 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통일펀드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때 경수로 지어줄 때도 그랬고, 남북 간에 또 미북 간에 국제사회 간에 비핵화 합의가 됐을 때입니다. 예. 핵시설 다 철거하고, 그리고, 그때 1997년, 6년도인가에 그때는, 북한이 탈퇴했던 NPT에도 다시 가입하고, IAEA에도 다시 가입하고,
또 그 아이 사찰도 받고 예. 그걸 전제로 해서 그 합의를 해놓고 나서 그 경수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예. 문제는 지금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예. 겉으로는 비핵화 하면서 쇼나 하고 남북 예.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쇼나 하고 그 사이에 대대적으로 핵 개발 해왔다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전에 공개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설마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 정도 기술력이 있을까? 저 정도로 할 만한 그런 그 투자 국가적인 자원이 있을까라고 못할 거야라고 했던 걸 다 해내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우리 좀 남한을 좀 위협하고 있는 거고.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예, 예. 그리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이적 행위라는 표현까지 쓴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산업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 아이디어 예. 차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이 순풍을 탈 때이기 때문에 비핵화 예.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하에 아이디어 차원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간 게 문제죠. 비핵화를 먼저 추진하고 옛날에 제네바 합의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경수로 건설과처럼 합의하고 나서 그 후속 사업으로 지어주는 거 그렇게 순서가 맞은 거죠. 예. 근데 모두가 지금 그 당시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검증해야 된다. 완전 예. CVID라고 해가지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검증 그걸 그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벌써 그건 하나도 확인 안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게 다 쇼였고 그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그 기만한 거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거에 대한 검증 없이 덤벙 그 사실이라고 다 믿고 지금 이번에 그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의용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와가지고는 문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트럼프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확실히 김정은 위원장은 핵 포기할 의사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국제사회를 결과적으로 기망했지 예.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예.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일 이거 조금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일 비핵화나 혹은 북핵 문제 해결이 된다면은 충분히 예. 뭐 원자재 이런 거는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예. 북한이 그 비핵화하고 그 비핵화 합의하고 핵 폐기하고 예. 그렇게 핵 능력을 이제 전국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그렇게 저기 비핵화를 완료한다면 예. 통화해야죠. 알겠습니다. 협력하고 교류하고 지원하고 북한도 잘 살도록 해야죠. 예. 그건 지난 정권 때 보수 정권 때도 그런 전제로 해서는 늘 그냥 그런 그 구상을 하고 시도를 했던 일입니다. 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도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뭐 이게 법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색깔론이고 신북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선거를 앞두고. 옛날에 정말 민주화 운동을 적색 운동처럼 그렇게 빨간 색칠을 해서 탄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색깔론이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 뒤에는 거꾸로 그 탄압받던 분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자기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입막음하는 그 목적으로 제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될 텐데 사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될 때 거꾸로 색깔론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꾸로 지금 이 정권 이런 정권에서 그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보수 정권이 했던 그런 색깔론을 역으로 지금 색깔론 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이면 사실 그대로 밝히고 예. 또 논리적으로 그 반박할 게 타당한 게 있으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러면 되지. 뭐 북풍 공작이니 색깔론이니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색깔론이고 뭐고 이렇게 덮으려고 하면은 딱 받는 느낌이 뭐 사실인가 보다 뭔가 있나 보다라고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색깔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팩트를 이야기하시고 논리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정부에 있는 분들은. 예. 신색깔론 아니냐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 어떻게 나겠죠. 근데 결론이 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또 이걸로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디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는 비판하고 하면은 당연히 그걸 대변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 그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재도 감사원의 이첩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청와대가 대변인 이야기처럼 우리 김종인 위원장을 고발한다면은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더 빨리 또 수사를 할 테니까. 예. 거기다가 우리 우리 당에서 요구한 것처럼 국회에서는 또 정치적 측면에서 법적 측면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더라도 예. 정치적 측면, 외교적 측면, 대북관계 측면에서는 또 국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국정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화를 낼 만큼, 역증을 낼 만큼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다 밝혀지겠죠. 예, 그게 정도라고 봅니다.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이게 현실적으로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이게 두 가지 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당이 한쪽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예. 산업부 담당 과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사실 빨리 그걸 밝혀버리면은 제일 빨리 문제가 해소되고 의혹이 해소되고 예. 여당이 말하는 그런 오해가 해소되는 그 길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빠른 길이 있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거는 국민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등을 여당이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단순한 사실이면은요. 예. 국정조사하면 3일이면 다 증명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예. 재보궐선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니까 예. 다른 또 의원들보다 부산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겠죠.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이 지역이 사실은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텃밭이라고 흔히 하는 표현대로 하면 텃밭이었는데 완전히 참패를 당했다. 예. 저희가 민주당한테 낯설이 참패를 당했거든요. 예. 그때는 정말 이게 대낮인데도 그냥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했는데 예. 조금씩 이제 민심의 흐름이 바뀌어서 작년 한 후반기쯤 돼서는 민심이나 선거 환경이 상당히 좋아져서 저희도 좀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연초가 되니까 또 약간 또 구름이 살짝 끼고 해서 역시 예. 민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민심 우리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그 덕분에 다들 이제 분발하고 요 직전까지만 해도 워낙 이제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당 안에서 후보만 되면 본선은 무조건 당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 후보들끼리 경쟁이 과열되고 우리끼리 막 서로 흠집내고 이렇게 네거티브 하고 해서 이 당원들도 걱정하고 시민들도 좀 눈살 찌푸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다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민심이 언제든지 이렇게 차가워질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오히려 우리 후보들이나 선거 관계된 분들이 더 긴장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지방선거 때는 탄핵 직후였었으니까 좀 어려웠었을 거고. 예. 3주 전, 4주 전만 해도 국내힘에서 부산시장은 당연히 따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게 아마 가덕도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평을 많이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게 부산만의 현상이었으면은 부산의 특화된 이슈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게 부산만이 아니고 서울 또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 때문에 지지율이 쭉 올라갔다가 도로 좀 내려온 그런 거라고 보고 거기에는 단일화 피로감도 있고 우리 당이 또 결제되지 않은 은행을 통해서 또 실망시켜드린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가덕도는 저희 당의 부산 의원들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설립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앞다퉈서 법안도 발의하고 법안에서 환경영향평가도 단축하고 또 예타도 면제하고 이런 걸 우리 당 의원들도 똑같이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큰 변수는 아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인 위원장이 부산에 공항 하나 짓는다고 경제가 발전하느냐 이런 발언이나 아니면 TK 의원들이 특별법으로 밀양공항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영향이 좀 미쳤을 것 같기도 한데요.
부산 시민들 그 가운데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대가 큰 분들이 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뭐 별로 좋게 들리지는 않았겠죠. 예. 근데 뭐 큰 그 흐름에 영향을 준 건 아니지 않을까 싶고, 우리 당에도 어떤 사안이든 뭐 의견들이 100% 통일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또 다른 생각 가진 분이 또 없진 않다고 보는데, 예. 대체적인 흐름은 부산 의원들이 주도하는 이 가덕도 신공항 설립에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된다,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이쪽이 그래도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건 뭐 큰 변수는 아니지 예. 않겠는가. 어떤 이슈, 가덕도를 한쪽은 한 여당이든 야당은 한쪽은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한쪽이 절대적으로 반대해가지고 딱 각이 서버리면은 이게 유불리가 확 갈리는데, 서로가 하려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이슈는 유불리가 크게 안 갈린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부산 민심을 좀 달래려고 내려간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몇십 년 전부터 사실 찬반 논쟁으로 좀 시끄러웠던 거기 때문에 예. 이 이슈가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인 위원장께서 이렇게 어떤 이슈를 던질 때 그냥 적극적으로 던지는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이 사안도 본인 나름으로는 오래전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해오신 이슈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일단 짐작은 하는데요. 예. 이걸 가지고 우리 당내에서 그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서 당론화됐던 건 아니고, 예. 그런데 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한일 관계 발전, 그중에 또 그 직접적인 당사자인 부산과 경남의 발전에 획기적인 그 인프라가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강력하게 소신을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김종인 위원장이 대변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오늘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이 발의가 됐는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뭐 역시 사법부 장악, 판사들까지 길들이려고 하냐 뭐 이런 생각이신 거죠? 뭐 당연한 거고요. 예.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는 별로 본인들에게 안 좋을 겁니다. 그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이 자기 당의 이익을 추진한 것 정도껏 해야 하고 검도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법원을 이렇게까지 장악하고 판사들한테 겁주고, 재판에 이제 개입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판결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그분들이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느 부장판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역으로 예. 더 조직적으로 더 강하게 지금 저지르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민주당은 뭐 계속 김경수 지사 사건이나 또 정진심 교수 사건, 또 윤석열 총장 징계 재판, 그리고 또 최강욱 의원 사건, 이런 사건들에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판결이 안 나오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너무 좀 집단적으로 좀 평정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예. 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런 검도를 건드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가적으로 봐도 그래 하면 안 되지만은 그 당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한테 좀 도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원전 이슈도 그렇고요. 이번에 그 탄핵, 법관 탄핵 이슈도 그렇고 이게 또 여야가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데 또 2월 국회가 또 파행되진 않겠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 계시던데요.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법률권 의석이 180석 가까이 장악하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냥 힘으로 다 밀어붙여버리고 우리는 저항할 방법이 없으니까 몸싸움이 없어지고 파행이 별로 없어진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민주당의 이 독주와 독선, 국회 일반적 운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 의회주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것도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나중에 결국 심판받을 문제인데 이걸 또 의석수록에 밀어붙였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정말 이 다수의 국민들이 지켜볼 때 이거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저항해야 되느냐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몰아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동료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문제만큼은 조금 더 생각을 좀 깊이 하시기를 좀 고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함께합니다. 김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먼저 알려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5명이 늘었고요. 누적 78,508명입니다. 전날보다 50명 줄은 숫자인데 그 확진자 숫자가요.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285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지역 발생 환자 수가 2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작년 11월 23일 이후 처음이고요. 예.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좀 살펴보면 서울 104명, 그리고 경기 89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이 204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32명, 부산 15명, 그리고 대구 9명, 그래서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81명입니다. 예.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해 12월 25일 정점을 찍은 뒤에 새해 들어서 이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말 이제 IM 성교의 미인과 교육시설 집단 감염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여전히 IM 성교회와 관련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IM 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379명이 확인되고 서울 대병원 누적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명대로 지역 발생 환자 수가 떨어진 게 작년 11월 23일 이후 처음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제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검사 수가 또 그만큼 떨어졌었거든요. 뭐 거기를 대비해 봐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이 시간 6시 42분 이 시간에 어제보다도 조금 확진자가 덜 나오고 있다. 뭐 이거는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검사 수가 당연히 어제보다 많았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있었네요.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오늘 검찰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뀌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제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태보가 아닌 국가범죄수사 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그 박 장관과 윤 총장이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인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박 장관이 기준이 정해진 뒤에 윤 총장을 만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갈지 굉장히 관심이 오갔습니다. 예. 그래서 윤 총장 이제 반응을 좀 보면 취임 축하 예방 와서 서로 덕담하고 그런 정도였다. 검찰 간부 인사의 방향성에 대해선 대답을 아꼈습니다. 앞선 이제 검찰 인사를 두고 박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윤 총장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작년 초에 추 장관도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은 밝힌 적이 있고요. 예. 아마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기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전인가요? 몇몇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교체를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던데요. 그건 사실 아닌 겁니까? 일단 그와 관련한 질문들을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교체를 요구를 했다는 언론 나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 여운국 신임 공수처 차장의 취임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운국 차장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공수처가 국민 염원인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제 과천 청사에서 취임식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온 국민의 부푼 기대와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공수처에서 영예롭게도 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커다란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뭐 공수처장과 차장이 다 임명됐으니까 수사관 모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달, 2달 있으면 정식적으로 사건을 맡아서 출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진우 공수처장도 아마 한 1,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계속
그 수사관이나 수사검사를 뽑겠다. 그리고 인선에는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예.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운국 공수처 차장 제청 당시에 조금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관련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또 반려해달라 뭐 이런 청원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오늘 없었습니까? 네, 오늘 그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여 차장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장교 등을 변론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공수처 초대차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 차장은 사건 수입 이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일부 언론이 공소장을 공개하는 등 우혹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과열되는 양상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부 언론에서 그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검찰 공소장 6페이지가량을 보도했습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감사 전날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등을 포함해서 530개 파일을 삭제했다는 의혹인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적행위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산업부나 청와대에서 반응이 좀 나왔는데요. 예. 일단 산업부 반응을 좀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파일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는 여전히 컴퓨터에 남아 있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공무원들이 그 파일을 삭제했다는 건데 예. 이를 이제 보도 이후에 산업부 차원에서 확인하는 동안 검찰이 복구한 파일과 동일한 문건이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예. 또 국민의힘에서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도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무책임하는 선동이라는 반응입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산업부에서 내부 보고용이고 공식이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원전을 A4, 원전 관련한 내용을 A4 석장으로 만드는 일이 어딨냐 그리고 미국 모르게 할 수 있나 그런 내용들의 반박이 나온 겁니다. 그 USB에는 어쨌든 원전에 관련 내용은 없다. 이게 청와대 설명이고 네.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 문건 원본은 남아있고 사본을 삭제한 건데 언론에서 이게 마치 원본을 삭제한 것처럼 침소문 봉대했다 이런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SBS가 다시 재반박이나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공개한 이제 언론사에서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향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반박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BS에서 이걸 굉장히 큰 비중으로 단독을 달아서 여러 꼭지를 보도했기 때문에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한다든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정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결국 발의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법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에 동참해서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겼습니다. 참여한 의원들을 보면 민주당 이탄희 의원, 그리고 정의당 류효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161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를 하려면 300명 정원에 150명 이상이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161명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통과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 네. 근데 아직도 단계가 하나 남았죠.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또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해서 이런 탄핵에 나서는 게 아니라 사법농단이라는 큰 문제에 나섰던 연루된 판사를 탄핵하는 거기 때문에 헌재에서 아마 가결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타임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그 이후는?
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정 보고 뒤에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마쳐야 합니다. 예. 그 탄핵안은 다음 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아마 오는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면은 글쎄요, 이게 151명을 넘기는 게 쉽진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또 후폭풍을 아마 여당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일단 그 탄핵안에 그 참여한 의원들 이름이 공개가 좀 돼 있고요. 돼 있기 그리고 때문에. 예.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 이름도 공개가 좀 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는 헌재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반대로 또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헌재가 판단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죠. 김태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